저는 40대 초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나이로만 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한둘쯤은 있을 법한 나이이지만 아직 저는 미혼이에요. 한 번 갔다 온 돌싱도 아니고 진짜 미혼입니다. 무슨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혼기를 놓치고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제 인생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도저히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돈도 모아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좋은 남자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때가 안 맞다 보니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명절에 친척들이 저를 보면 대체 언제 시집갈 생각이냐,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거냐, 나중에 누가 너 제사를 차려주겠냐 등등 엄청 말도 많고 타박도 많이 당했어요. 평소에는 서로 전화 한 통 없이 살던 친척들도 가족 결혼식이나 명절, 장례식 같은 날 오랜만에 만나면 마치 안부 인사를 하듯 제 결혼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보태며 참견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저는 완전히 식구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친척들이 모여도 제 결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들 갓 태어난 조카에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살짝은 섭섭했지만 내심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동생은 결혼한 지 겨우 3, 4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이었던 거죠. 저희 올케가 워낙 체중이 적게 나가고 마른 편이라 결혼식 올릴 때도 드레스를 넓은 걸 입으니 전혀 임신한 티가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미 배는 나와 있었다 하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식 하기 전까지 남동생과 올케는 양쪽 부모님들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혼전 임신을 들키면 혼이 날까봐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다른 가족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남동생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차마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동생한테만 화를 내셨죠. 저희 엄마가 엄청 화를 냈던 이유는 단순히 본인을 속였다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두 사람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엄마가 손주 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걔네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애만 낳으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빨리 낳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지. 나 지금 회사 못 그만두는데 어쩌면 좋아.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애 못 봐준다고 해야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한테 애 봐주는 만큼 돈을 달라고 하던가. 그게 말처럼 쉬우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니? 걔들 이미 내가 애 봐주는 줄 알고 육아휴직도 안 하고 바로 일하러 나가기로 했대. 내가 이렇게 일찍 애 낳을 줄 알았냐고. 그나저나 진짜 큰일이네. 출산 휴가 어쩌고 하면서 딱 2달 쉬고 다시 회사 출근해야 한다던데. 예전에 상견례 할 때도 그렇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엄마는 남동생 부부에게 빨리 아이만 낳으면 자기가 손주 봐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을 최대한 쉬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올케가 큰 사무직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나마 출산 때문에 2달 정도 쉴 수 있게 가게 사장님이 사정을 봐준 거고, 그 이후로는 출근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야말로 아직 직장 생활 하시는 중이라 바로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버릇 때문에 몇 번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나버린 거죠. 이미 애는 태어났고 어쩔 수 없으니 엄마나 올케가 알아서 협의하고 결정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상하게 불똥이 엄한 곳으로 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뭐? 나보고 애를 봐달라고? 내가 나이만 먹었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애를 보래? 난 못해.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 보는 건 절대 못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도 마. 엄마는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마다 옆에서 거들어줄 테니까 딱 3달, 아무리 길어도 6개월만 대신 애를 봐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저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15년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몸도 너무 안 좋고 반복되는 업무에 집중도 안 되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게 번아웃인가 싶기도 하고 휴가를 조금 길게 내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전혀 극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무급으로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올해 봄부터 일을 쉬면서 머리를 식히는 중입니다. 늦잠도 자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영화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글이 쓰고 싶어져서 제 개인 블로그에 매일 짧은 수필도 하나씩 쓰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이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몇 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라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른들 눈에는 제가 그저 놀고 먹는 백수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말끝마다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라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낮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기 좀 돌리고 빨래 해놓으라고 했는데 다 해놨니? 아니, 너가 놀면서 뭐 그리 바쁜 척을 해? 대략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제가 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6년 전에 제 집 사서 독립했어요. 멀리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도움 같은 건 받지 않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사사건건 간섭을 하십니다. 이번 일만 해도 똑같았어요. 갓난 아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단지 엄마 눈에 집에서 제가 놀고 먹는다는 이유로 애를 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너도 생각 똑바로 해야 돼. 너가 그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해도 애 갖는 게 쉽겠니? 너 인생에 평생 애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중에 너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겠니? 너도 이제 고모가 되었으니까 책임감 갖고 딱 3개월만 나 대신 봐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며칠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조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끝까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일단 한번 해보고 정 못하겠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제가 조카를 맡게 되었어요. 아,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처음엔 내가 다 알려줄게. 일단 해봐. 너도 해봐야 늘지. 처음부터 애 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딱 3개월까지만이야. 그리고 너무 힘들면 못하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다시 데려가. 며칠 뒤에 남동생이 저희 집으로 조카와 아이용품을 잔뜩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5kg는 빠진 것처럼 보이는 남동생은 저한테 아이를 맡기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에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감옥에서 도망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와서 아이 보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더니 제가 혼자서도 곧잘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참아보라며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동생이나 올케가 쉬는 날에는 아이를 다시 데려갔고 두 사람이 일하는 날엔 저희 집에 맡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아침에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퇴근하고 나면 저희 집에 들러서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조카 분유를 타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남동생네 부부가 조금 늦게 오는 날에는 아이를 간단하게 씻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대로 또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아예 24시간 애만 보는 일이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낮 시간에 아이가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조금은 숨을 돌릴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던 제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아무리 손이 덜 간다고는 해도 낮에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보고 나면 저녁에 돌려보내고 나서도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훌쩍훌쩍 눈물 흘린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딱 3개월만 하면 그 뒤로는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던 엄마는 보름만 더, 한 달만 더 해달라며 계속 시간을 미뤘고 그 사이에 거의 반년 동안 애를 제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뭐하러 그걸 도와주냐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애 봐준 공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동생네 부부가 둘 다 늦게 끝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누워서 토를 하는 바람에 얼굴이며 턱이며 목까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씻겨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를 씻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부주의해서 욕실 수도꼭지에 아이 이마 쪽을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아이도 별로 많이 울진 않았고 찢어지거나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새끼 손톱 반만하게 빨간 자국이 남았습니다. 동생과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씻기다가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나중에 퇴근해서 아이 데리러 온 남동생이 상처 부위를 보고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누나는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해? 얼굴인데 흉터 생기면 어떡할 거야? 저도 조카 다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 뒤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쩔쩔매고 남동생과 올케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싫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길래 제가 도와주겠다고 한 것뿐이지만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것도 저였습니다.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이제는 조카한테 정이 들어서 딱 잘라 거절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안 하겠다고 다시 데려가라고 하면 요 작은 조카 녀석은 과연 누가 보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아이는 아니었지만 기왕 하는 거 잘 키우고 싶었고 아이용품 사는데 동생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 돈 들어간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집에서 육아를 시작한 뒤로 예전에 하루 한 편씩 쓰던 수필이 너무 쓰기가 힘들어져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육아일기를 쓰자 싶었죠. 그 뒤로 저녁에 조카를 보내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제가 겪은 감정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한 편씩 육아일기를 써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림에는 약간 재능이 있어서 귀여운 사파까지 그려서 올렸더니 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제가 쓰던 글보다 하루 조회수가 20배, 30배, 많게는 100배가 넘게 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출판사 대표라는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가 쓰는 육아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탐나는 제안이었어요. 그 뒤로 출판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책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정도 너희가 애를 봐달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휴가나 연차를 쓰면 될 테니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올케가 제 전화를 넘겨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나름대로 휴가 계획이 있는데 이러시면 엉망이 되잖아요. 책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막말로 저희가 지금까지 형님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얼만데 이러세요. 책임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뭐?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나한테 돈을 언제 줬다고 그래? 뭘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따박따박 잘만 받았으면서 저는 완전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카를 봐주면서 동생과 올케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옷이며 신발이며 제 돈을 쓰면 썼지 어떤 돈조차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심정이었어요. 아니, 나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 선우 봐주는 대가로 1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난 돈 구경도 못했는데 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그제서야 올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동생과 올케는 매달 엄마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냈다고 하니까 엄마는 중간에서 저 몰래 그 돈을 받아서 용돈처럼 따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저한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것저것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애를 맡겼으니 저를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딸한테 자기가 말실수한 걸 책임지게 해놓고 중간에서 저한테 줄 돈까지 떼어먹은 엄마도 믿고 그깟 돈 몇 푼 준다고 자기 애를 봐주는 누나한테 잔소리 해대고 가사 도우미 취급한 남동생이나 올케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반년간 멍청하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떠맡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 가장 크게 화가 났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엄마와 남동생을 불러서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다음날 엄마한테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 15분 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그 안에 용돈이라도 들은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아유, 뭘 이런 걸 준비해? 너 집에서 노느라 돈도 못 벌잖아. 엥? 이게 뭐야? 돈이 아니네. 양육비 청구서? 그동안 엄마가 뒤로 빼돌린 내 돈 내놓으라고. 6달 동안 100만 원씩 받았으니 600만 원 내놓으셔야지. 진짜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 돈 떼먹으면서 동시에 나한테 용돈까지 매달 받아갔어? 이거 남이었으면 바로 경찰 부르고 형사고소했을 일이야. 엄마는 자기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생각이었다며 조금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저한테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며 나이 40 넘고 백수처럼 놀고 먹는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제 힘으로 제 집을 사서 독립했어요. 독립한 이후로 엄마 집에서 반찬 가져다 먹은 적도 거의 없고 차라리 제가 용돈을 드리면 더 드렸지 뭘 받아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한바탕 크게 싸우고 엄마 역시 잔뜩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를 걸어 따지더라고요. 누나는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몇 푼 때문에 꼭 그래야겠어? 솔직히 다들 힘든데 좋은 마음으로 조카 봐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중에 누나 죽으면 선우한테 유산 다 줄 거잖아. 뭐? 유산?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유산 타령이야? 그리고 내 재산을 왜 선우한테 주냐?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애 못 봐주니까 엄마랑 이야기하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고. 내일도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됐고, 선우용품 싹 다 싸서 현관 앞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저는 그날 이후로 조카 보는 일을 딱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육아일기책도 앞으로 시리즈로 몇 권을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계약한 것까지 딱 한 권만 내고 끝내려고요.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왼수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떼어먹힌 제 돈 6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고 남동생이나 올케는 지금까지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걸로 봐서 이대로 인연 끊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 죽고 나면 조카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요? 예전에 한참 애가 이쁠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던 게 사실이지만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결국 저를 생각해주는 건 제 자신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싱글이에요. 20대 초반에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남편과 알고 지냈고 2년간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연애 6년 후에 겨우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희가 그렇게나 오래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건 하나도 없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결혼식 올리고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네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기억에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고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최악의 일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제 인생의 암흑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며 믿지 않았고 제가 3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1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평생에 걸쳐 절대 잊을 수 없는 더러운 추억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만났어요. 1살 차이였던 남편과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를 의식했고 남편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저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서로 호감이 쌓여가던 중이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사귀게 되면 군대를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선만 타다가 사귀진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그때 만나서 사귀기 시작을 한 거죠. 남편은 키도 큰 편에 훈훈한 외모라 경쟁자가 적지 않았고 저 역시 항상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귄다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들 그럴 줄 알았다.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막상 진지하게 연인으로 만나고 보니 성격이나 작은 취향, 밥 먹는 식성까지 너무나 잘 맞았고 무엇보다 저도 남편도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다는 점까지 똑같았죠. 남편은 키가 185cm가 조금 넘는 큰 키였고 저도 여자로서 170cm 가까운 키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곳 없었습니다. 지난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작게 티격태격하고 기분 나빠서 하루 이틀 연락을 끊은 적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싸웠다거나 잠시라도 헤어지자고 한 적 없었고 정말 천생연분 소울메이트라는 말은 우리 두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싶었죠. 게다가 어찌나 제 맘을 잘 알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주는지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연애하는 내내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후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하고 최악의 인생을 보냈으니 이게 바로 새옹지마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6년간의 꿈만 같은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 생활로 이어졌고 저는 결혼 역시 연애의 연장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행복한 날들만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이코 같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교양 있고 우아한 척을 하던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던 6년 동안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제 생일이나 어머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한 번씩 보는 정도였습니다. 반가워요. 항상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존댓말을 써주었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도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 보였고 외모도 늘 세련되고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었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랑 제가 결혼하면 친딸처럼 대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일단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한 어른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안 좋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아마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쪽같이 속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가증스러운 표정이 떠올리기만 해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쫙 끼칠 지경이에요.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 하더니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하게 들어갔다가는 저 아니면 시어머니 둘 중 하나가 전과를 달았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끼기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자 집안인 저희 환경이나 외모 학벌 성격 등이 자기 기준에 딱 적합하다 생각해서 합격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대학 다닐 때 미인대회도 나갔다고 할 정도로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 여전히 곱고 멋지게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어찌나 단아하고 우아하신지 만날 때마다 저는 혼자 속으로 내가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는 물론이고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너무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게 진짜 기품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니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 싶더라고요. 근데 과연 제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치를 떠는지. 지금은 이혼하고 남이 되었지만 예전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겪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일단 성격이 너무 까칠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건 결벽증 같은 어떤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사에 깔끔을 떨었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집착했습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 최고급으로만 먹고 매번 백화점 식품관에서 유기농으로만 사다 먹었어요. 시댁이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그 정도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제정신이 아니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외제차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은 기본으로 들고 다녔고 평소에 가볍게 신는 신발부터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귀부인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제 생각에 재벌 회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격 자체가 사람들이 본인을 떠받들고 자기 말에 굽신거리길 원했습니다. 남한테도 그랬고 며느리인 저한테는 더 심각했죠. 앞에서는 착한 척, 우아하게 기품 있는 척을 하면서 남들 시선 없는 곳에서는 어찌나 사람을 피말리게 닥달하고 쪼아대고 힘들게 하는지. 저는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정도예요. 덕분에 저도 억지로 쉬는 날 어머님을 따라다니며 백화점에서 명품 구경을 실컷 했었고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깟 명품 같은 물건들은 이혼할 때 싹 다 가져다 주던가 내다 버리던가 했습니다. 그 물건 볼 때마다 어머님 얼굴이 떠올라서 소름이 끼치고 재수가 없었거든요. 시댁은 엄청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중산층 이상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시아버지 쪽이 사업을 크게 하고 집에 일하는 사람만 여럿이 있는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고 어머님 역시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산 집안 같았어요. 저도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은근히 풍기는 여유나 뒷배경 같은 조건을 무시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보고 겪어보니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 이혼으로 인생 공부를 톡톡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언제나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어딜 가나 특별한 대접을 받길 원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백화점의 VIP 회원이셨는데 어머님이 누군지 몰라본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의 응대가 기분 나쁘셨나 봐요. 너 이름이 뭐니? 누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제가 볼 때는 별일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다며 얼마나 지나치게 난리를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님의 본 모습을 봤던 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엔 약간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더니 점점 본인 성질을 주체 못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까지 지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눈까지 까뒤집고 성난 황소라도 된 것처럼 씩씩거리는데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인지 지금도 저는 모르겠고 그때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실체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새발의 피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아까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더라고요. 마치 그런 일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늘상 있다는 식이었어요. 이때 남편에게서도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는 뭔가 사고 구조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제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는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지내면서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평생 길들여진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시아버지의 옷차림이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하나 고르는 것처럼 사소한 결정권 하나조차 전부 시어머니의 의사에 따랐고 시아버지는 그게 익숙한 사람처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둘 사이가 오래된 부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와 아들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 아래에서 온 식구들이 조종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시아버지도 그저 불쌍한 사람이구나 싶네요.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마보이 기질이 드러났고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모자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을 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남편의 평소 옷차림이며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 하나하나까지 시어머니가 전부 알려고 들고 통제하려 했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지시하고 따라주길 바라면서 간섭을 해댔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된 저에게도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어디에서 뭘 하던지 간섭을 하면서 초장에 확 잡아 기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성격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제가 이런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후회가 밀려왔죠. 이런 와중에서도 남편과 제 사이가 크게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결정적으로 잘못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마마보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미 너무 실망하고 지쳐버렸어요. 그저 사랑만으로 참고 이겨내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 때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과 시어머니의 이상하리만큼 아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이상함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눈에 이미 단단히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불러내고 친구들 모임에 저를 데리고 다니며 인사시키고 마치 애완동물 다루듯 하더라고요. 백화점 쇼핑을 가거나 네일아트 피부관리 미용실을 갈 때도 늘 저와 함께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딸처럼 대하고 싶다는 말도 있었고 저는 원래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내야 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최대한 시어머니 뜻대로 따라주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그 앞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살이 5kg 넘게 빠졌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 내가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끌고 다니는 잘 길들여진 인형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대학 동창 모임에 제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칠 대로 지치고 그날 몸도 별로 안 좋아서 표정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발악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구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너 나를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표정 관리 그따위로밖에 못해.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욕보이고 창피를 주는 건데? 너는 왜 시키는 것 하나 똑바로 못하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수백 번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하도 세뇌를 당해서 제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다른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고 매사에 제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보고해야만 했어요.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15분, 20분마다 한 번씩 카톡이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24시간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며 점점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친구나 친정부모님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일단 제가 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관심 가져주면 좋은 거라는 둥 며느리 위해 명품 사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복받은 줄 알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사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모든 것이 그림처럼 딱 맞춰주길 원했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그리고 저한테도 예외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많이 먹은 날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바로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여자가 뭘 그렇게 돼지처럼 많이 먹니? 그만 좀 먹어라. 식구들 앞에서 바로 잔소리를 하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사소한 간섭과 스트레스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저는 없던 우울증도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놓고 마마보이지만 하던 남편이라는 놈은 이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회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연애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백화점에 가자고 해서 또 거절 못하고 불려나갔고 구두를 사야겠다며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신발 하나를 집어들더니 저보고 신어보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 비슷한 거 있어요. 오늘은 어머님 구두 사러 왔으니까 어머님 신발 보세요. 라고 거절했더니 그게 뭘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표정이 180도 싹 돌변하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왜 이래? 내가 하는 말이 웃음니? 누가 너 좋자고 신발 사래? 오늘 완전히 끝장을 보자고 하는 거구나. 요즘 하는 짓이 거슬렸는데 잘 됐네. 당장 무릎 꿇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매장엔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직원이나 주위에 다른 손님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저희를 주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이성을 잃고 목소리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무릎 꿇어? 안 꿇어? 교육자 집안인 너네 부모가 너를 집에서 이딴 식으로 가르쳤니? 이제는 아예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미 이성을 잃었지만 저도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뭔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사과를 하겠지만 이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서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제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어디서 신고를 받고 달려왔는지는 몰라도 백화점 보안 요원들과 매장 직원이 뛰어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사연인지 저희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너무 크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멘탈이 완전히 나간 상황이라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날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전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만큼 멘탈이 날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울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달려갔고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그동안 모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후에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서 겨우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조금 극복했지만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람들 눈빛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제 곁에서 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3달 정도 건강 문제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복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다신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못할지도 모른다 싶었습니다. 정신적인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었고 공황장애까지 진단받을 정도로 제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제 오랜 친구들은 이혼한 뒤로 제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덜 웃고 덜 밝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남들 눈치를 엄청 많이 본대요. 저는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직 100%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최근의 소식을 듣기로는 이혼한 제 전 남편이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일 적당히 시키고 5시 되면 퇴근시켜달라고 했다가 그 일이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제가 겪어본 사람들이라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하다 싶어요. 먹고 살만한 집안이니 당장 직장을 잃었다고 길바닥 나앉거나 하진 않을 테지만 그딴 식이면 평생 그 집안 아들은 제대로 된 회사를 못 다닐 게 분명합니다. 온 식구들을 전부 자기 손바닥에서 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저 말고 다른 어떤 며느리를 들이건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저처럼 또 정신병 걸리게 만들지 말고 평생 자기 아들을 품에 꼭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사시는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 만큼 일찌감치 자립을 하길 강조하셔서 저와 동생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어학 점수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게 도움이 되어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갔고요. 원래 제 성격이 어떤 일이든 새로 배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겁을 전혀 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점점 직장 상사들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열심히 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빨리 연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을 빠르게 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에서 한 남자와 알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과장님과 같이 간 자리에서 만난 새로 시작하는 중소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뒤로 업무적으로 업무 외적으로도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쉬는 날이 언제냐고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하길래 제가 계속 피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괜히 거래처 사람과 잘못 엮였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저랑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사람 정말 잘 보거든요. 근데 수연 씨랑 저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일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회사 내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회사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겪어본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 사람에게 흥미가 생겼고 석 달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받던 어느 날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나니 이 사람은 생각보다 더 남자답고 추진력이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도 갈수록 제가 더 마음에 들고 처음에 했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2년을 넘게 사귀었고 그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죠. 양쪽 집안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분인 것 같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가 능력 있고 듬직해 보인다며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치고 얼마 후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조금 예전 시대이기도 하고 남편은 집에 오면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참아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가 쌓이고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럴 거면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부르는 게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뭐? 겨우 집안일 하는데 사람을 쓰자고? 애초에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데. 당신이 정 힘들면 차라리 회사를 쉬는 게 어때? 이참에 아예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당신이 내조를 더 해주는 게 좋아. 남편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섭섭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더라도 회사 다니고 있는 저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한테 너무 쉽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울컥한 기분이 들었지만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여자가 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잔소리만 하는 와이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회사 일과 집안일을 다 해낸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워낙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지만 저 역시도 자주 야근을 하고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괜히 우리 엄마만 더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말이 쉬는 거지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고 회사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더니 남편보다도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좋아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여자가 나가서 벌면 뭘 얼마나 번다고 사서 고생을 하니? 내 아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 너가 맞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 보기 창피하더라. 누가 보면 우리 아들 벌이가 시원찮아서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 같잖아. 저는 어머님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직장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은 듣고도 흘려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이야? 여자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한 회사의 사장 부인이면 체면을 차릴 줄 알아야지. 너 자꾸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까불고 다니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저와 이 집안 식구들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고 괜히 시누이까지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았죠.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보니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는 남편이랑 네 돈 내 돈 구별 안 하고 애매한 건 제 월급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이 또 부족하다고? 지난달에 줬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당신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 수준이 그 정도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반찬은 먹지도 않잖아. 맨날 소고기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우리 식비만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그동안 내가 벌었으니 괜찮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더 줘야 해.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자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썩 납득을 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돈으로 다른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일인데 왜 저렇게 구두쇠처럼 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퍼주는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푼 아까워하면서도 시누나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비싼 가방이나 옷 사달라고 하면 망설이지도 않고 자기 카드로 계산하라고 하는 게 완전 일상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누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가볍게 입고 다니는 옷 하나도 평범한 브랜드를 싫어하고 무조건 명품을 고집했어요. 티셔츠 쪼가리 하나에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옷들을 사달라 하고 저희 남편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서 저한테 주는 생활비만 아까워한다는 게 정말이지 화가 나더군요. 당신 나한테 이래도 돼? 나랑 결혼했으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생활비로 쓸 돈은 아깝다고 하면서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용돈 주고 명품 옷 사주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아예 선물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돼? 이 돈 너가 벌었어?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당신하고 의논해야 돼?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 돈이라고 하는데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는 충분히 주고 있으니 자기가 돈 쓰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제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귓등으로도 안 듣고 시댁에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명절이나 생일 때가 되면 저한테 선물 사달라며 대놓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진 찍어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엔 제가 하는 살림에도 일일이 간섭을 시작하셨죠. 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이니까 허투루 쓸 생각 마.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편한 것만 좋아해서 죄다 배달시켜 먹고 비싼 돈 내고 사 먹더라.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귀한 줄 알아야 잘 사는 거야.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주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워낙 잘하니까 저한테도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돼요. 너 어째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네 맘대로 돈줄을 쥐지 못하니까 심퉁나서 그러니? 그렇게 쓸 돈이 모자라면 너가 다시 나가서 벌면 될 거 아니냐? 이제는 저보고 다시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소리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어머님한테 당신들이 일 그만두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할 말이냐고 따졌다가 욕만 신나게 먹고 말았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나중에는 신우까지 전화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며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댁 식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남편한테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대놓고 시댁 편만 들었지 제 입장에서 하나도 생각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서로 기분이 나쁜 채 지내다가 얼마 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후 3시쯤 되어 신우가 생일 축하한다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거 받아서 기분이 풀릴 정도는 아니지만 먼저 시댁에서 화해를 하자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가 낮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확인했어. 약속 지켰네. 너가 갖고 싶다던 가방이 어떤 거였지? 주말에 사줄 테니까 같이 백화점 가자. 영문을 모르는 남편의 통화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동생한테 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갖고 싶다던 가방을 사주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동생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 당신이 생일 축하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선물이랑 메시지 좀 보내라고. 하기 싫다길래 가방 사준다고 했더니 결국 보냈나 보네. 뭐? 겨우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하나 보내고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했다고? 아니, 당신은 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줘? 난 이거 받고 끝이야.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사람이 무슨 가방이 필요해. 챙겨줬다는 성의가 중요하지. 결국 제 생일에 남편과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분 좋게 남편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 저녁 준비해놨는데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생일에 혼자 쓸쓸히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될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좋지 않았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시길래 빠르게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그리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엄마가 수술 때문에 입원을 하시니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옆에 있었고 엄마가 퇴원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병수발을 들었는데 남편은 장모가 입원을 하고 있는데도 병문안 한 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감기 걸렸다며 백화점에서 파는 도라지청이니 비싼 자연산 꿀을 사서 가져다 드리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장모라지만 저희 엄마가 입원했는데 어떻게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죠. 엄마 퇴원시키고 저도 집으로 가서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이 우스워. 어떻게 병문안 한 번 안 올 수가 있어? 또 시작이네.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내가 가봤자 장모님이 불편하시기만 하지. 그냥 너희 부모는 너가 알아서 챙기자.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앞으로는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 생일이나 명절조차 챙기지 않았고 그렇게 인연 끊고 몇 달을 지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보고 못 되쳐먹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미 저희끼리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서로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기로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이딴 게 우리 집에 며느리라고 들어왔어? 너까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나가라 했고 저 역시 무서울 거 없었으니 그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혼 결정하고 집에 남은 제 짐을 챙기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하나라도 가져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도 가져갈 생각 하나도 없었지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반지나 귀걸이 같은 폐물까지 싹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며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당장은 친정에서 지내며 피폐해진 심신을 회복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경력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격리 일만 보는 건 아니었고 온갖 잡무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 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를 차렸다면서 믿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랑 일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자기 일 잘하는 건 내가 가장 잘 알잖아. 나 좀 도와줘. 내가 대우는 섭섭치 않게 해줄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일하는 것에 비해 답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뒤도 안 보고 바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배 회사에 들어가 창립 멤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전에 힘들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주었고 불과 몇 달 만에 거래처도 엄청 늘리게 되면서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더 뽑게 되니 제가 사장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컨택한 제품이 유튜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입해오는 족족 매진이 되고는 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 유통을 하는 일이었지만 매출이 늘고 회사 규모가 커지니 저희 회사 브랜드를 만들고 대기업 쇼핑몰에도 저희 물건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가 커지자 선배는 제게 회사 부사장 직함을 달아주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혼하고 무려 7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이미 억대를 넘어간 지 한참 됐고 아예 따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혼한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한 뒤로 회사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빚까지 내가며 겨우 버티다가 쌓인 적자가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폐업하고 공장 건물과 토지까지 매물로 나온 상태였죠.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회사 창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부동산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연락한 줄은 전혀 모르고 창고 부지 매입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부동산 사장님과 제가 전 남편 공장에 찾아갔을 때 얼마나 급했는지 미리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고 전 남편 역시 저한테 아는 척을 못하더군요.
한참 이리저리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께 여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다른 곳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좁네요. 저희 회사는 더 큰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진입로도 너무 좁고 다른 곳 보여주세요. 전 남편은 몸이 달았는지 그 자리에서 매각 금액을 2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말했지만 저는 뒤도 안 보고 가자고 했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팍사가 보였고 결국 제가 안 산다고 하니 크게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물어보니 이 땅은 몇 달째 안 팔리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는데 전 남편은 회사가 망하고 자기 엄마랑 살던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경매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 저 땅이 마지막 그 집안 재산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사줄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화병으로 쓰러졌고 신우도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싸우고 작년에 이혼했다 들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평생 고생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한 벌을 받길 바래요. 남 불행하길 바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그래도 싸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옛날에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난생 처음 사연까지 보내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깨지고 파혼을 한 뒤로 이것저것 수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식을 겨우 2달도 안 남기고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파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괜찮냐, 별일 없냐고 물어요. 사실 저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태평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쎄한 느낌을 계속 받았고 진짜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결혼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결혼이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결국 책임지기로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뱃속의 아이를 본의 아니게 원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이 결혼을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는 제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잘못은 저와 제 남자친구가 저질러 놓고 아무런 죄 없는 뱃속에 아이 탓을 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스스로를 다잡으며 제 선택을 책임지기로 다짐하며 진행하고 있던 결혼이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이상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왔었고요.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예식장을 정하고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드레스나 웨딩 촬영 업체도 골랐어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새언니가 우리 회사 근처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이 근처에 왔다가 아가씨랑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요. 근데 듣자마자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새언니 사이가 단둘이 점심 먹고 그럴 사이는 아니거든요. 새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활발한 사람이에요.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에 반해서 새언니는 제 기준에는 너무 말이 많아서 단둘이 같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특히 속마음을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는 편이지만 대신 뒤끝은 없어요.
새언니와 제가 가족으로 살아온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서로 너무 다른 성격 탓인지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며 지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서로 앙숙 관계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고 가급적 둘이 있는 일을 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언니와 제가 한 편을 먹고 대단한 일을 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시집 오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 아빠의 제삿날이었죠. 엄마가 제사를 앞두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새언니와 제가 모든 제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학교도 하루 못 나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새언니 역시도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일찌감치 와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우리 두 사람이 마트와 시장을 뛰어다니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숨 고를 틈도 없이 재료를 씻고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고생은 언니와 제가 다 했는데 그 공은 전부 오빠한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 눈에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한 며느리와 딸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고 일 끝나고 밤늦게 들어온 아들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부모 제사 지내려 달려왔다며 엄청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와중에 이런 말까지 하는 바람에 새언니와 제가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상님, 차린 건 별로 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는데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새언니와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저희 이야기는 완전 쏙 빼고 오빠만 잘 되라고 빌더군요. 기가 막혀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 생각해서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새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죠. 이이가 제사상 차렸어요? 음식 만드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이 사람만 잘 되라고 빌어주세요?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죽어라 이런 건 저랑 아가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이럴 거면 어머님 아들 불러서 일 시키시지 왜 저랑 아가씨한테 일 시키셨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이 집안 제사 준비를 제가 왜 해요? 새언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엄마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인다거나 얄밉게 보인다기보다는 이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딸이라고 차별받으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언니 말을 거들었죠. 맞아.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기껏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줄 알아? 나도 이럴 거면 다음부터 일 안 해. 오빠랑 엄마만 하던가. 믿었던 딸까지 쌍심지를 켜고 반항을 하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내 딸도 이렇게 못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남의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그날 엄마는 새언니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안 명절과 제사 때는 오빠도 새언니랑 똑같이 집에 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새언니와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게 전부였어요. 워낙 두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언니와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배도 점점 나오는 것 같고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보는 것 같네.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아가씨한테는 내가 빚진 것도 있으니까 뭐라도 돕고 싶네. 빚진 게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새언니는 제 말에 살짝 웃더니 나 처음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며 새언니를 우리 집에 처음으로 데려온 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임신 4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승낙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몸간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완전히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새언니한테 가시돋친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요즘은 혼수 대신 손주를 데려온다고 하더니 어휴,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네. 당시의 새언니는 첫 대면부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새언니만 완전 독박을 쓰게 된 거죠. 그 모습에 같은 여자로서 저도 모르게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 식구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그게 왜 여자 탓이야? 막말로 오빠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생긴 거잖아. 저 언니가 혼자서 만들었어? 탓하려거든 공평하게 둘 다 탓해야지. 왜 오빠는 쏙 빼고 저 언니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평소 저는 제 생각을 겉으로 말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크게 화가 났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새언니를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도와는 달리 새언니는 그날 제가 자기 편을 들어줘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나도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 같았는데 그때 아가씨가 내 편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제는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 내 심정 잘 알겠네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 흔한 일이라곤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여전히 밉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새언니랑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약간 감동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저는 아직 어린 것 같고 한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니 생각지도 않게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흐르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주임이라고 하는 예비 시아버님은 저랑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을 하면 자기가 사회적인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하시면서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투덜거리더니 자리를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언니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내가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예비 신우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동안 살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별 수 있겠냐며 딸 자식 간수 잘못했으니 이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너희 집에서 혼수라도 성의껏 해오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왔냐면서 저보고는 나이도 아직 어리니 모를 수도 있는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시댁에 인사를 가는 딸한테 아무것도 안 들려 보낼 수 있냐 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눈치 없이 끼어들면서 자기가 아까 들고 온 홍삼 세트가 사실 제가 사온 거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줌마가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조용히 안 하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바깥 양반이 한평생 교단에 서신 분이라서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그런 분 얼굴에 먹칠한 거야? 알고 있니? 너 결혼할 때 되면 배도 더 나올 텐데 그때는 드레스로 커버도 못해. 그렇다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다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기가 막힌 생각이 있다면서 양가 부모님들이랑 친지들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하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덜 떨어진 놈아. 그동안 우리가 뿌린 건 거둬야지. 너희 아빠 정년 퇴직 전에 결혼식 하라는 이유가 대체 뭐겠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아무튼 이깟 홍삼 하나 들고 와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는 창피한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소심한 제 성격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까 진짜 죄인이 된 것 같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신우도 한술 더 뜨면서 임신 3개월 맞냐고 벌써 배가 좀 나온 것 같다면서 속을 뒤집었어요. 당연히 아직 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 평소에 55 사이즈 입어서 그렇게 살이 찐 편도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된 건 분명 잘못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은 많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잘 갔다 왔냐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한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걱정 끼쳐드리는 건 싫었거든요.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 꿀꿀한 기분으로 누워 있었는데 문득 새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새언니가 지금의 나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하고 그때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하나가 날아오길래 확인했더니 오늘 인사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눈에 읽히지도 않는 엄청 긴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와 예단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본 가구들은 물론이고 가전제품도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당연하고 안마의자, 와인 냉장고 같은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와인은 먹지도 않는데 저런 걸 왜 사오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3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가구들도 전부 비싼 수입 브랜드였는데 예단으로 샤넬 가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집안 망신이라는 둥 명예가 중요하다는 헛소리를 한참 하시더니 결국 저한테 엄청난 예단과 혼수를 가져오라는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식 혼사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미천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결혼이고 뭐고 이대로 다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새언니가 힘들 때 연락하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상견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남자친구 지금 사는 집이랑 예비시댁 주소를 알려달라 하고는 일단 알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오빠도 새언니랑 같이 오기로 했고 저희가 도착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네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들은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 마냥 인상을 쓰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저희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식사가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핸드백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어 우리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순서야 어떻게 됐건 이젠 어쩔 수 없으니까 기왕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죠? 그쪽 집안 형편을 제가 몰라서 시세에 맞춰서 적어본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혼사가 진행되다 보니 애들 신혼집은 지금 우리 아들 사는 집 계약이 1년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에서 살다가 계약 끝나갈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기 전부터 혼수와 예단 목록을 받아들게 된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셨어요.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짜 이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다 해가야 돼? 오빠 집이 18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에 다 들여놔. 그리고 1년 후에 새 집 구해서 이사 가면 물건 다 망가질 텐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혼수는 엄마 집에 보관하면 돼.
내년에 새 집 구하면 그때 한 번에 가져오면 되니까 별 문제도 아냐. 아니, 그럼 그냥 그때 가서 사면 되는데 뭐하러 혼수를 벌써 사라고 해? 그리고 이 명품백은 또 뭐야? 난 이게 가장 이해 안 가는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을 따지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발끈하셨습니다. 원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집도 해주는데 가방 정도는 감사의 의미로 선물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오기 싫으면 사오지 마. 너 우리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 이젠 너네 부모 앞이라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상견례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옆에서 조용히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던 새언니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말을 잘라먹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제가 보니까 욕심이 좀 과하시네요. 누가 보면 사짜 직업가진 아들 장가 보내시는 줄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신혼집 말인데요. 자가로 해주시는 거 맞죠? 설마 없어 보이게 전세니머니 대출받아서 해주실 생각은 아니죠? 그러자 아무 대답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그쪽 아드님 집 주소를 알게 되어서 부동산에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 살고 있더라고요. 설마 혼수를 이만큼 달라고 하시면서 신혼집은 월세방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새로 30평대 아파트라도 사주실 게 아니라면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죠.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며 자기 아들에게 왜 너는 월세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게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보증금까지 빼가는 바람에 작년에 재계약할 때 월세로 전환했어. 아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엄마 때문에 팔자에 없는 월세 내느라 죽을 맛이라니까. 말문이 막힌 듯 그 집 아줌마는 한참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래요. 월세 맞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년에 계약 끝나면 번듯한 전셋집 구해줄 생각이었어요. 누가 안 해준대? 빚쟁이도 아니고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네. 저희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사돈께서 주식 같은 거라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단계? 최근 들어 급전이 엄청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시는 집도 담보로 대출 받으셨죠? 거의 받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땡겨 받으신 것 같던데 집값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엄청 곤란한 상황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도 남자친구 아버지는 처음 듣는 소리였는지 표정이 엄청 무섭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더 이상 상견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 되었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저희 새언니의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에 손을 대서 수억을 날려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남자친구 사는 집 전세금까지 빼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 아버님은 밖에서는 근엄하게 체면을 차리고 다니는 선생님이었지만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깡통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파혼 결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결혼 안 한 여자가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냥 파혼한 게 다행이라며 육아를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새언니가 엄청 큰 용기를 주었고 자기가 해보니 애 키우는 것도 별거 아니라며 언제든 힘들면 이야기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아니면 끝까지 저 집안 인간들 페이스에 휘둘렸겠지만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행동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겁니다. 한때는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지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